예쁜애 이 창화자야. 난 무두려운 냄새가 좋아. 국방부 장관실, 서울 용산구, 삼주뱀, 차가운 비. 국방부 청사의 강화유리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폭풍전야를 알리는 둥둥거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넓은 방 안은 쓴 커피 냄새와 오래된 서리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지원 중령은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두운 유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게 자른 짧은 머리와 마른 몸을 감싼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강철 같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몰개급장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꽃꽂이 편 등과 뒷짐을 진 자세만으로도 방에 들어서는 그 어떤 군인이라도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아가니 책상 위로 두꺼운 서리 뭉치가 무력하게 던져졌다. 6개월 동안 3명의 사망자라 강중녀. 윤 장군의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었고 늙은 얼굴에는 극심한 근심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부검 보고서에는 죄다 훈련 중 탈진으로 인한 신부전이라고 적혀있네. 하지만 유가족들이 사방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그곳에 악마가 있다며 제발 전역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었다는 거야. 지원이 뒤를 돌아보았다.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서류 뭉치를 훑었다. 코인베이스대에 닿아 가장 최근 희생자의 현장 사진을 집어들었다. 앳된 청년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흙과 말라붙은 피로 뒤덮인 손톱은 으스러져 있었다.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장관님. 지원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그건 고문입니다. 그리고 이 손톱 자국들. 이 친구는 죽기 직전에 절망 속에서 무언가를 긁으려 했습니다. 흙바닥이 아니라 독방의 나무바닥을요. 뒤섞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제 칠복 칠려다는 군의 얼굴이야. 우리가 시끄럽게 감찰단을 보낼 수는 없네. 만약 언론이 최정예 부대의 가혹행위 스캔들을 냄새라도 맡는다면 내 자리는 물론이고 국가의 위신도 날아가는 거야. 박동수 이놈은 아주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어. 너무나 완벽하고 합리적인 사고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지. 그게 바로 저를 웨스트포인트에서 불러들이신 이유겠죠. 지원은 사진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행동심리학. 미친 짐승을 잡으려면 총을 든 사냥꾼은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미끼가 필요하죠. 윤 장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네 뭘 하려는 건가? 설마. 입대하겠습니다. 자네 미쳤군. 자네는 중령이야. 박사학위까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놈들이 방심할 겁니다. 지원은 가슴 주머니에서 새 신분증을 꺼냈다. 그곳에는 그녀의 얼굴이 있었지만 훨씬 더 어리고 순진해 보이는 모습에 강지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약해 빠지고 멍청하고 평범한 집안 배경을 가진 신병. 박동수 같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지배욕을 채우기 위해 가장 탐내는 장난감이 바로 이런 종류죠. 그녀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삼성 장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4주 안에 증거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놈들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겠습니다. 그 훈련소를 쥐 덫으로 만들 거고 제가 그 실험체가 되겠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 2000 09am 이틀 후. 낡은 군용버스가 진흙투성이 언덕을 덜컹거리며 올라가고 있었다. 차에는 동계 특수훈련을 받는 30명의 신병이 타고 있었다. 인쿠에게는 긴장감으로 빽빽했다. 대부분 체격이 좋은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태연한 척하려 애쓰는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 맨 뒷좌석에 강지원, 이제는 신병 강지윤, 이슈도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잘린 듯 삐뚤빼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억지러렁한 군복을 골라 입어 자신의 체구를 더욱 작고 왜소해 보이게 만들었다.
야, 저 새끼 좀 봐. 앞자리에 앉은 덩치 큰 녀석이 지원을 향해 턱짓하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병든 닭같이 생겼네. 707이 이제 저런 놈도 뽑냐? 쉿, 할당량이 부족해서 아무나 긁어 모았다더라. 3일이면 타령할걸. 옆에 있던 녀석이 비웃었다. 지원은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고 마스크 밑으로 살짝 입꼬리를 올렸을 뿐이다. 좋아, 마음껏 경멸해라. 경멸이야말로 최고의 마취제니까. 끽!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모두가 앞으로 쏠렸다. 버스 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다. 밖에서 차가운 칼바람이 몰아치며 화약 냄새와 잔혹함의 냄새를 함께 싣고 들어왔다. 전원 차에서 튀어나와. 10초 준다. 늦는 새끼는 발목 힘줄을 끊어버릴 테니까. 천둥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다. 장승처럼 거대한 김철 하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버스 문을 가로막고 서서 고무 진압봉으로 손바닥을 탁탁 두드리고 있었다. 신병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밀치고 짓밟으며 밖으로 나가려 아우성쳤다. 지원은 일부러 굼뜨게 움직이다가 의자 다리에 걸려 버스 바닥에 철퍼덕 넘어졌다. 악! 그녀는 쓸모없는 놈들이 낼 법한 약해 빠진 비명소리를 냈다. 김철이 버스 위로 올라와 진흙투성이 군화발로 지원의 코앞에 멈춰섰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멱살을 잡고 젖은 고양이처럼 들어올렸다. 너 뭐하는 새끼야, 앙! 그가 으르렁거리자 침이 그녀의 안경 아래 튀었다. 계집애냐? 아니면 넷이냐? 저는 강지윤입니다, 군번. 지원이 말을 더듬으며 안경 너머 눈을 크게 뜨고 극도의 공포를 연기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쓰레기 같은 놈. 김철이 그녀를 버스 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지원은 어깨로 낙법을 치며 진흙탕 바닥을 몇 바퀴 굴렀다. 차가운 진흙이 살갗으로 스며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 정도 고통은 웨스트 포인트의 지옥 훈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맑아지만 연기를 해야 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쿨럭거렸다. 부슬비 사이로 키가 큰 인형 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는 주름 하나 없는 말끔한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실로 수놓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박동수. 공간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철조차도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차동수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쓰러져 있는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반짝이는 구두코로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마치 수집가가 새로운 장난감을 감정하듯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병적이고 차갑고 잔혹한 눈빛이었다. 아름답군. 박이 속삭였다.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두려움을 아는 눈빛이야. 난 네 놈의 공포 냄새가 좋아. 마치 갓 뽑은 피냄새처럼 향기롭거든. 그는 빗속에 굳어서 있는 신병들을 돌아보며 한쪽 입꼬리만 올려 웃었다. 7층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이곳의 왕이다. 그리고 진흙탕에 처박힌 저 꼬맹이는 그가 손가락으로 지원을 가리켰다. 이번 기수의 인형이다. 내 허락 없이 저 녀석한테 손대는 놈은 죽여버린다. 바다린 지원은 진흙을 한 줌 꽉 쥐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박동수의 심리 프로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반성 나르시시즘, 통제광. 놈은 나를 바로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거다. 좋아, 박동수. 누가 진짜 플레이어인지 두고 보자고. 비동 공동 샤워장 23회 30pm. 따뜻한 물 따위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치였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신병들의 파랗게 질린 등을 사정없이 때렸다. 하얀 타일이 깔린 샤워장 전체에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은 가장 안쪽 구석에 서서 최대한 빨리 씻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에 남은 오래된 흉터들,
중동에서의 실전 경험이 남긴 흔적들을 감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어두침침한 조명과 차가운 수증기가 그녀의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어느 정도 가려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등을 구부리고 목을 움츠려 더 왜소해 보이게 했다. 어이, 인형! 조롱 섞인 부름이 들려왔다. 이민호가 손에 비누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그는 김철처럼 험악해 보이진 않았지만 가식적인 지식인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몸이 많이 약하다며 내가 등이라도 밀어줄까? 그가 킬킬거리며 미끄러운 타일 바닥 위로 비누를 던졌다. 비누는 미끄러져 지원의 발치에 딱 멈췄다. 그것은 고전적인 함정이었다. 성적 욕구 불만과 폭력으로 가득 찬 군대 샤워장에서 허리를 숙여 비누를 줍는다는 것은 굴욕적인 복종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샤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그들은 사냥감이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반항한다면 집단 구타를 당할 것이고 줍는다면 공식적인 노예가 되는 것이다. 지원은 비누를 내려다보고 다시 이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극도의 경멸이 보였다. 침착해. 목표는 박동수다. 이 조무래기들은 디딤돌일 뿐이야. 지원은 천천히 쪼그려 앉았다. 하지만 손으로 줍지 않았다. 그녀는 차서 이민호 쪽으로 미끄러뜨렸다. 비누는 정확히 이민호의 새끼발가락을 강타했다. 악! 이민호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다 젖은 타일 바닥에 미끄러져 뒤로 꽈당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지원은 급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젖은 머리카락 뒤에 숨겨진 눈빛은 차가운 조소를 띠고 있었다. 제가 너무 덤벙거려서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샤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신병 하나가 중사를 넘어뜨렸다. 샤워장 문이 벌컥 열렸다. 박동수가 들어왔다. 여전히 말끔한 군복 차림에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린 채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는 이민호를 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원을 쳐다보았다. 민호야. 박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덤벙거리는 꼬맹이 녀석한테 넘어진 거냐? 쪽팔리게 시리. 대장, 저 새끼가 일부러. 이민호가 변명하려 했다. 닥쳐! 박이 방망이를 휘둘러 옆에 있던 철제 사물함을 세게 내리쳤다. 깡! 하는 찢어질 듯한 소리에 모두가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가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귀에 대고 술 냄새를 풍기며 속삭였다. 너 배짱이 두둑하구나. 하지만 그 배짱 때문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게 될 거다. 그가 허리를 펴고 샤워장 전체에 명령했다. 다들 잘 들어라. 강지훈 이 새끼가 내 샤워장 바닥을 더럽혔다. 그래서 오늘 밤 니들 전원 연병장에서 취침한다. 이 새끼만 빼고.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뭐라고? 쟤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조용! 박이 포효했다.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다. 강지훈 놈은 따뜻한 생활관에서 잘 거다. 그리고 니들은 밖에서 눈이나 맞으며 굴러라.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둬. 니들이 개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저 개자식 때문이라는 걸. 지원은 수건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다. 고립전술. 그는 그녀를 집단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시켜 그가 손을 쓸 때 아무도 그녀 편을 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잔인하지만 영리한 수였다. 그날 밤 지원은 텅 빈 생활관에 홀로 누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밖에서 벌을 받고 있는 29명 동료들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전의 희생자들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끔찍한 고독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야 했을까?
동료들에게 미움받고 상급자에게 학대당하며 좋아 박동수.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모두의 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내가 보여주지. 가장 무서운 적은 총을 든 놈이 아니라 네 정신을 쥐고 흔드는 놈이라는 걸. 식당 12시 3일째. 오전 체력 훈련 후 밀려오는 허기에 신병들은 식판을 씹어먹을 듯 덤벼들고 있었다. 하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날 밤 이후 아무도 지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은 증오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우연을 가장한 어깨빵, 군화발로 발밟기, 그녀를 향해 내뱉는 욕설들이 점점 늘어났다. 지원은 식판을 들고 구석진 빈자리로 향했다. 식판에는 흰밥과 약간의 김치뿐이었다. 고기 반찬은 배식당 버니 그 역시 박의 패거리가 무서워 덜어버렸다. 어이, 어딜 가시나? 김철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박동수와 이민호가 왕처럼 앉아있는 중앙 테이블 쪽으로 턱짓했다. 대장님이 부르신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식판을 든 채 다가갔다. 앉아. 박이 자신의 발밑 바닥을 가리켰다. 네 자리는 거기야. 주변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굴욕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원은 잠시 멈칫하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칫하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식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먹어. 박이 명령했다. 근데 개새끼는 숟가락 안 쓰잖아. 그가 지원의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지원은 바닥에 놓인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다.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였다. 만약 진짜 약해 빠진 신병이었다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도망쳤을 것이고 그러다 반쯤 죽도록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은 평범한 신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손으로 밥을 한 줌 쥐어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천천히 씹으며 시선을 박동수의 구두코에 고정했다. 갑자기 박이 그녀의 식판에 가래침을 텟 하고 뱉었다. 걸쭉한 침이 밥 위로 떨어졌다. 양념이다. 다 처먹어. 식당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이 잔인함은 장난의 수준을 넘어섰다. 많은 신병들이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지원은 밥알 사이에 섞인 침을 보았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였다. 가장 충직한 사냥개인 김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기회. 지원은 먹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기묘할 정도로 무표정한 얼굴로 박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옆에서 껄껄대고 있는 김철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철 하사님. 지원의 목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작지만 또렷하게 울렸다. 박중사가 왜 항상 하사님한테 이런 더러운 일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김철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 손은 더럽히기 싫으니까요. 지원이 마치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는 의사처럼 말을 이었다. 그는 하사님을 그냥 집 지키는 개 취급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개가 제일 먼저 도살당하고 주인은 빠져나가니까요. 그가 하사님을 아낀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냥 고기 방패일 뿐입니다. 닥쳐 이 새끼야! 박동수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쳤다. 사냥감이 감히 주인을 물려고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가 발을 날려 지원의 얼굴을 걷어찼다. 퍽! 발이 광대뼈에 적중했다. 지원은 뒤로 나뒹굴었고 코피가 콸콸 쏟아졌다. 식판이 뒤집혀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지원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짚고 일어나 입가에 피를 닦아내며 미소를 지었다.
김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괴한 미소였다. 그녀는 김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내 말이 맞지? 라고 묻는 듯 했다. 박이 달려들어 더 때리려 했지만 김철이 박을 따라붙기 전에 아주 잠시 주춤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원은 보았다. 씨앗은 심어졌다. 주방 뒤 쓰레기 집화장 02am 식당 사건 이틀 후 지원은 야간 쓰레기 정리 벌을 받고 있었다. 감히 건방지게 군 대가로 박동수가 내린 벌이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쥐들이 발밑으로 우르르 지나다녔다. 하지만 지원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철이 이곳으로 순찰을 돌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은 손전등을 비추며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식당에서 지원의 말을 들은 이후 그는 부쩍 말수가 줄어 있었다. 의심을 산송과도 같아서 충성심을 아주 빠르게 부식시킨다. 아직도 안 끝났냐 쥐새끼. 김철이 소리쳤지만 평소보다 도끼가 많이 빠져 있었다. 지원은 손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김철 하사님, 요즘 박중사가 몰래 통화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김철이 멈칫했다.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요. 지원은 박의 심리 분석을 토대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3개월 전 최이병 사고건이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박중사가 대신 뒤집어 쓸 사람을 준비했답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이 하사님과 아주 많이 겹치던데요. 개소리마. 김철이 달려들어 지원의 멱살을 잡고 거친 벽돌벽에 밀어붙였다. 대장님은 절대 그런 분 아냐. 정말입니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차가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최이병을 직접 때린 게 누굽니까? 하사님입니다. 그날 당직 일지에 서명한 사람은요? 하사님이죠. 그때 박동수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휘관이랑 술 마시러 갔잖아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죠. 그런데 하사님은요? 당신한테 주먹이랑 맹목적인 충성심 말고 뭐가 남았습니까? 김철의 손이 떨렸다. 그가 잡은 멱살을 슬그머니 놓았다. 진낭의 말은 그의 가장 깊은 공포를 정확히 찌르는 바늘과도 같았다. 그는 박이 잔인한 놈이란 건 알았지만 자신이 희생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중사, 침대 및 비밀 수납장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이 결정타를 날리며 속삭였다. 거기에 부하들의 비위 사실을 적어놓은 수첩을 숨겨뒀더군요. 만약 거기서 하사님 이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사실 그런 수첩은 없었다. 하지만 지원은 박이 거기에 밀주와 뇌물을 숨겨둔다는 것을 관찰을 통해 알고 있었다. 김철이 몰래 열어보고 그 물건들을 발견한다면 박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신뢰가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김철은 그녀를 놓아주고 뒷걸음질 치더니 획 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때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그냥 보내주었다. 지원은 옷깃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다. 졸병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직 사관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다음 목표 이민호. 방관자. 이런 부류는 폭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책임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한다. 이민호는 혼자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그는 따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앞곰판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들이닥쳐 그가 곰팡이 냄새를 없애려 피워둔 향초가 꺼져버렸다. 지원이 비에 젖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누가 여기 들어오랬어? 이민호가 소리쳤다. 최대위님, 사무실 쓰레기통에서 이걸 주웠습니다. 지원이 거짓말을 하며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중사님과 관련된 것 같아서요. 이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797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고발하는
익명의 채팅 내용과 이메일을 복사한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민호의 얼굴색이 변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고발장 사본입니다. 지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공범 역할로 누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박동수가 아닙니다. 그 인간은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요. 바로 당신, 이민호 중사입니다. 현장에는 항상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법에서는 그걸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부르지만 형량은 진범과 똑같죠.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심리 전술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가짜 문서들을 직접 작성했다. 이민호는 손을 떨며 한 장 한 장 넘겼다. 자신의 이름이 붉게 표시된 것이 보였다. 하지만 난 아무도 안 때렸어. 난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박동수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박동수는 김철 하사에게 은폐 혐의는 당신에게 전부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겠죠. 육군 교도소에서 10년을 썩고 싶습니까? 이중사님. 그 곱상한 얼굴로 감옥에서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이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원이 미소 지었다. 그저 때가 오면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아니면 적어도 그놈 편에는 서지 마시고요. 지원은 비돌아 당직실을 나갔다. 이민호는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비오듯 식은땀을 흘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포엔 위망이 좁혀졌다. 박동수는 이제 흔들리는 왕좌에 앉은 고독한 왕일 뿐이었다. 생존 훈련장 만이산. 훈련 14일차. 기온 영하 15도. 지옥주가 4일째로 접어들었다. 신병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들은 매일 밤 30kg 군장을 메고 40km를 행군해야 했고 눈 구덩이에서 잠을 자며 제한된 전투 식량으로 버텼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박동수 패거리를 감싸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한때 가장 난폭했던 거구의 김철은 이제 바위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는 박동수의 시선을 피했다. 박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김철은 1초 정도 망설인 뒤에야 움직였다. 그 1초는 나르시시스트이자 과대망상증 환자인 박동수에게는 명백한 배신으로 느껴졌다. 반면 이민호는 지나치게 아부하려 들었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다니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문제에 휘말릴까봐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손발을 허둥댔다. 너 뭐하는 짓이야? 박동수가 고함치며 탄약통을 미끄러뜨린 이민호의 다리를 걷어찼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민호가 말을 더듬었다. 형님은 무슨 얼어 죽을 박중사라고 불러. 그가 소리치더니 김철을 돌아보았다. 너는 멍하니 서서 뭐해? 이 새끼 연병장 10바퀴 돌려. 김철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벌벌 떨고 있는 동료 이민호를 보더니 다시 박을 쳐다보았다. 발목이 탈골됐습니다, 중사님. 김철이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말대꾸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다. 박동수는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부릅떴다. 사냥개가 주인에게 짖어? 너 뭐라고 했냐? 박이 다가와 김철의 얼굴에 바짝 들이댔다. 저 새끼가 불쌍하냐? 아니면 너도 저놈처럼 다리가 부러지고 싶어? 멀리서 군악근을 고쳐매던 지원이 곁눈질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금이 간 틈이 이제는 협곡처럼 벌어졌다. 박동수, 넌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있구나. 박동수가 진압봉을 꺼내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김철의 머리를 후려치려 했다. 하전 부르다 그때 집 앞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맨수팝, 맨손, 격투, 평가 준비. 박은 손을 내리며
이를 갈았다. 좋아. 오늘 밤 점호 끝나고 4번 창고로 와라. 너희 셋 다. 충성심이 뭔지 내가 다시 가르쳐주지. 그가 지원을 돌아보자 눈에서 시뻘건 살기가 번뜩였다. 그리고 너, 강지윤, 널 위해 아주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서쪽 폐창고, 놀리치 1AM. 4번 창고는 낡고 녹슨 훈련 장비들로 가득 찬 외딴 곳이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 기름때 얼룩진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박동수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 상자 위에 걸터 앉은 그는 날카로운 군용 대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민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이미 한바탕 손절을 당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김철이 들어왔고 그 뒤를 지원이 따랐다.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박이 이민호에게 빗장을 지르라고 눈짓했다. 나만의 재판정에 온 걸 환영한다. 박이 웃었다.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소름 끼쳤다. 그는 나무 상자에서 뛰어내려 김철 주위를 빙빙 돌았다. 누가 날 배신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박이 속삭였다. 어떤 놈이 쓰레기 같은 신병놈의 꼬드김에 넘어갔다고 말이야.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김철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짝! 김철의 고개가 돌아갔지만 그는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왜 반격 안 해? 박이 악을 쓰며 김철의 복부와 가슴을 미친 듯이 주먹으로 가격했다. 때려보라고. 덩치값 해야지. 왜 그렇게 비겁해? 김철은 묵묵히 맞고만 있었다. 그 침묵이 박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빼앗기고 있다고 느꼈다. 지금 김철의 복종은 충성심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지쳐버린 박이 헉헉거리며 멈췄다. 그는 철제 기둥에 등을 기대고 묘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너. 박이 비릿하게 웃으며 칼끝을 그녀에게 겨눴다. 넌 독사야. 놈들의 귀에 헛소리를 속삭였지. 오늘 내가 그 혓바닥을 잘라주마. 그가 김철에게 명령했다. 저놈 꽉 붙잡아. 입을 찢어버려야겠으니까. 김철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잡으라고 했잖아. 박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못합니다. 김철이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이 고개를 들자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전 당신 개가 아닙니다. 자수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박이 미쳐 날뛰며 칼을 들고 김철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하고 날아들었다. 퍽! 우드득. 메마른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칼이 멀리 날아가 나무 벽에 퍽 하고 박혔다. 박동수는 오른쪽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공격한 사람은 김철이 아니었다. 지원이었다. 그녀는 김철 앞을 가로막고 섰다.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근접 격투술 CQC 자세였다. 굽실거리고 겁먹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막 칼집에서 뽑아낸 검처럼 서늘했다. 칼장난이 하고 싶었나? 지원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특수부대 정석대로 칼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박중사? 방 안에 있던 세 남자 모두 넋이 나갔다. 이민호는 입을 딱 벌렸다. 김철은 자신의 앞에 선 작은 등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동수는 탈골된 손목의 고통 덕분에 정신이 좀 들었지만 오만함이 여전히 이성을 가리고 있었다. 너 뭐하는 새끼야? 박이 쉿쉿거렸다. 싸움 좀 하냐? 잘됐네. 때려 죽여주마. 그 같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급소와 눈을 노린 악랄한 공격이었다. 혁투 웨스트포인트 격투교관이었던 지원에게 박의 공격은 슬로우 모션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칼끝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고개를 기울였고 왼손으로 놈의 손목을 세게 쳐냄과 동시에 오른발로 박의 무릎 관절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우치끈! 아! 박이 한쪽 무릎을 꿇으며 내지른 처절한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놈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무릎에 얼굴을 쳐박았다. 코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업어치기를 시전해 박의 거대한 몸뚱이를 공중에 띄워 먼지 투성이 콘크리트 바닥에 냅다 매다 꽂았다. 멀도든 일이 10초도 안 되어 벌어졌다. 훈련소의 왕이라 불리던 닥동수는 이제 얼굴이 뭉개진 채 지렁이처럼 바닥에서 꿍틀거리고 있었다. 지원은 군화발로 놈의 가슴을 밟아 숨을 못 쉬게 짓눌렀다. 거추장스러운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져버렸다. 날카롭고 위력적인 봉황의 눈매가 드러났다. 왜 그래 박동수? 겨우 이 정도로 뻗은 거야? 폭력을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너 뒤졌어. 박이 피를 토하면서도 헐떡거리며 협박했다. 우리 아빠가 장군이야. 네 놈 가족까지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지원이 미소 지으며 가슴 주머니에서 금속 카드를 하나 꺼냈다. 그녀는 박의 눈앞에 카드를 들이밀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카드에 새겨진 글자가 번쩍였다. 대한민국 국방부 중령 강지원 멀 프리섬션. 박동수의 동공이 한계까지 확장되었다. 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카드를 보고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극도의 공포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잠식해 들어왔다. 메리어스 아프게 맞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방금 저승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느끼는 공포였다. 주 중령님? 구석에 있던 이민호가 덜덜 떨며 내뱉더니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김철은 얼어붙은 채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방금 자신이 중령님을 때리려 했던 건가? 아버지가 군수사령부 박장군이라고 했나? 지원이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방금 네가 지난 2주 동안 신병들을 학대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군사법원에 전부 전송했다. 그리고 누가 체포영장에 서명했는지 알아? 바로 네 아버지다. 자리를 보전하려면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으셨거든. 배박의 바지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떴다. 지원이 휴대폰을 꺼내 박의 귀에 대주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멍청한 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헌병대가 가고 있다. 난 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창각 장군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박동수가 울음을 터뜨렸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장난감과 보호막을 빼앗긴 못된 어린아이의 절망이었다. 그는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지원의 발은 태산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끝났다, 박중사.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네 게임은 여기서 끝이야. 제707여단 연병장. 멀린 6am 다음날 아침. 비상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며 새벽의 고요를 깨뜨렸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으로 우르르 뛰어나왔다.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훈련이 아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헌병, 차량이 서 있었고 경광등이 붉고 푸르게 번쩍이고 있었다. 수갑을 찬 박동수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얼굴이 퉁퉁 부은 채 덩치 큰 헌병 2명에게 끌려 차에 태워지고 있었다. 그 뒤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이민호가 따랐다. 지휘단상에 서 있는 사람은 여단장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복을 입고 어깨에 중령 계급장을 반짝이는 여성이었다.
컬러니죠. 더 이상 약해 빠진 신병 강주윤은 없었다. 그녀는 위험 있고 늠름하게 서 있었다. 아래에 있던 신병들은 웅성거리며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해 눈을 비볐다. 전체 차렷! 지원이 크게 외쳤다. 확성기 없이도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게 연병장을 울렸다. 여단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국방부 특별감찰관 강지원 중령이다. 그녀가 당당하게 선포했다. 지난 2주 동안 나는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밥을 먹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 썩어빠진 부조리를 견뎌냈다. 대열을 따라 걸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걸었다. 그녀를 경멸 푹 숙이고 체벌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 그녀는 김철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맨 앞줄에 수갑을 차고 서서 연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두려움, 감사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철하사, 지원이 불렀다. 충령님, 김철이 눈물을 글썽이며 크게 대답했다. 자네는 전우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저질렀다.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지원이 엄격하게 말했다. 김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충령님.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마지막 순간 자네는 짐승이 아닌 인간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 그 회개는 참작되어 정상 참작 사유로 기록될 것이다. 가서 죗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김철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군 생활 중 가장 깊숙이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격려했다. 지원은 뒤돌아 여단 전체를 바라보았다. 너희는 침묵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아니다. 침묵은 공범이다. 박동수가 날쨈을 수 있었던 건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너희는 군인의 명예를 잃는 것보다 그 자를 더 두려워했다. 그녀는 박동수를 태운 차가 떠나가는 위병소 쪽을 가리켰다. 그는 떠났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죽이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괴물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제7복7여단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 또다시 가혹행위가 발생한다면 약속하건대 그 대가는 박동수가 겪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할 것이다. 알겠나? 암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젊은 청년들의 뺨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악몽은 끝났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겨울의 우울한 안개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위병소 앞 10. 국방부의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 장군이 직접 차 문 옆에 서서 걸어 나오는 지원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잘했네, 강중령. 기대 이상이야. 윤 장군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 군이 발칵 뒤집혔어. 박 장군은 오늘 아침 사직서를 냈네. 가장 큰 종양을 도려낸 거야. 지원은 옅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부대를 뒤돌아보았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 멀리서 신병 한 무리가 아침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차를 보자 자동으로 멈춰서서 횡대로 정렬하더니 가장 완벽한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지휘관이자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다. 지원도 절도 있고 엄숙하게 마주 경례했다. 그녀는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며 이천의 차가운 바람 소리가 차단되었다. 다음은 어디로 갈까? 윤 장군이 물었다. 지원은 2주간의 극심한 긴장을 풀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집으로 가시죠, 장관님. 그리고 따뜻한 김치찌개 한 그릇 사주십시오. 짬밥은 영 넘기기가 힘들어서요. 차가 출발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제707여단을 귀로 한 채. 여자 신병에 대한 전설은 부대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권력으로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자들에게 영원한 경고로 남게 되었다.